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 TAT 2급에 추가된 것들 앞부분 본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이론 문제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별 연습 문제 오늘은 344페이지에서부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고 추가된 내용에서 해당되는 것을 가급적 찾아서 풀어보고요. 또 중간중간에 좀 필요하다 싶은 거 한두 개씩 골라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 이 문제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이론, 소득세 이론은 우리가 이 집합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14시로 되어 있는 거 들어보셔야 이제 여기서 정리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4쪽 재고재산 넘어가기 전에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 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6번 문제하고 5번 문제, 5번,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니까 우리 FAT 1급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문제인 것 같아서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미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매출 채권 미회수액을 물어보면서 기초 매출 채권이라든가 단기 총 매출액과 또 단기 현금 매출액 이런 것 등을 이제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 기출 문제에서 아마 FAT 1급에서 풀었던 기억 날 텐데요. 뭐 TAT 2급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출 채권이 이제 여러분 외상 매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상 매출금 원장을 T 계정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기초, 즉 전기 2월이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기초가 이제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 2월입니다. 채워봅니다. 7만 원 차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는 차변이고 단기 회수액. 예. 회수액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이죠. 회수액 19만 원 차변에 기입하겠습니다. 19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4만 원과 단기 총 매출액. 4만 원은 현금 매출이고 네 번째에 있는 단기 총 매출액은 총 매출액입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 즉 매출 채권을 알아낼 수가 있죠. 총 매출은 29만 원인데 현금 매출이 4만 원이면 빼주면은 25만 원이 외상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에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게 25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제 마감을 해볼게요. 자, 차변에 기초 7만 원에 단기 매출, 외상 매출 32만 원이 되겠네요. 차변 합계 32만 원. 마감할 때 대변도 32만 원으로 마감을 하죠. 그럼 여기 오는 게 기말이죠. 여기 있는 게. 이게 기초니까. 여기가 이제 기말이 됩니다. 차기 2월이 되죠. 차기 2월. 그러면 32만 원에서 19만 원을 뺀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3. 그래서 23만 원인가요? 13만 원인가요? 13만 원이 외상 매출금의 미회수액이다.
질문하는 게 미회수액을 물어봤잖아요. 매출채권 미회수액. 미회수액이라는 건 잔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기말 잔액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뭐 FAT 1급의 이론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으니까 그걸 요 문제 잘 이해를 해 두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6번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6번. 네. 그 밑에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예.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취득금액에서 아니죠. 처분 금액에서 취득원가 빼면 처분 손익이 나오죠. 근데 중간에 기말에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가 금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취득 금액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기 결산 때 만약에 평가를 했다 그러면 전기 결산 때 그 평가 손익이 손익에 반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 그 평가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전기말 평가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가한 금액 1,500원과 밑에 주당 1,000원에 매각했다라고 하는 요 매각 금액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몇 주냐면 1,000주죠. 그래서 전기말에 1,500원에 평가한 것을 25년 10월 1일 날 주당 1,000원에 매각했으니까 한 주당 500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500원 곱하기 수량 1,000주 뭐 50만 원의 손실이죠.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을 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데이터 다 똑같고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이거 대신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과 최초에 취득한 금액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그럼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도 가능 증권도 기말에 평가할 수 있죠? 예. 유가증권 평가는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예, 만기 보유 증권만 빼고 평가를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거는 왜 평가를 하지 않냐면은 그거는 중간에 처분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올리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은 중간에 언젠가는 팔아가지고 우리가 처분 이익을 달성하려고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평가를 해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에 평가를 결산 때 하지만은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느냐 해가지고 1,3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30만 원이다. 예? 30만 원이다.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30만 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시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하긴 하는데 이 평가인 24년 손익에 그걸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 유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매도 가능 조건은 최초에 취득한 것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을 바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한 금액과 처분한 금액 이렇게 비교해요. 왜 그럴까요? 단기 매매 증권 이 평가 손익은 단기에 손익에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등기에서 처리한 그 평가 손익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에 반영을 안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그 단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비교한다.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은 6번과 같이 데이터를 주고 질문할 때 어떤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을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할 때.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재고 자산에 추가된 기능은 사실은 없었는데요. 저런 부분이 이제 추가됐죠. 그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 중에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예.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포함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예, 또 뭐가 있었어요? 추가된 기능은 아니지만 또 그 재고 자산의 진부화에 의해서 재고 자산의 그 공정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에는 낮은 금액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그것이 바로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인데 그것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된다. 뭐 이런 사실들을,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잘 나오지 않는 이동평균법 문제가 나와가지고 10번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뭐 이동평균법을 이론 문제로 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 유형별 연습 문제 있으니까 한번 귀한 데이터를 만났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345쪽 10번의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과 총평균 두 가지로 적용할 때 12월 말 재고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12월 장부를 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고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기초 월초 재고에서 단기에 매입한 거에서 매출한 걸 뺀 게 재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으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동평균은 요 12월 12일 날 매출이 일어난 거 이 1,500개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12월 1일 날 월초 재고 100원짜리 하고 그다음에 8일 날 매입한 110원짜리 이 두 개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으로 요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1,500개 에,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재고 금액을 구하는 거죠. 네, 재고 금액. 자, 재고 금액을 구하니까 일단은 평균을 구해보죠. 그러면 수량이 똑같으니까 요 중간값이 되겠네요. 100원, 1100, 아니요, 100원과 110원. 예, 수량이 같으니까 계산이, 뭐 계산기 쓸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수량이 틀리면은 곱하기 해서 금액 나누기 수량으로 평균 내봐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선계로서 수량이 같아. 그러면 여기 평균 단가는 105원입니다. 105원. 자, 그러면 1,500개, 2,000개에서 1,5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남은 재고가 얼마짜리예요? 105원짜리가 몇 개 남았어요? 500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일 거. 16일 거 1000개는 모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16일 거. 그러면 16일 거 1000개는 120원짜리예요. 곱하기 1000개. 120원짜리 1000개. 그 다음에 105원짜리 500개.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5원짜리 곱하기 500개는 52,500원 나오고요. 요게 52,500원 나옵니다. 52,500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암산이 되죠. 120개 곱하기 1000개는 요거는 12만원 나오죠. 요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만원 더하기 52,500원은 172,500원이다. 자, 이동평균법에 172,500원 나와 있는 거 3번이 되겠네요.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 자,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기말 재고, 월말 재고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자, 월초 재고 1000개, 12월 8일 매입 1000개, 16일 날 매입 1000개, 요 세 건을 전부 평균을 냅니다. 1000개를 내요. 자, 그러면은 10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10만 원 금액을 전부 구해 보는 거예요. 1000개 곱하기 110원 하면은 11만 원. 그리고 아까 1000개 곱하기 120원 하면 12만 원. 이 금액 3개를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33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수량이 전부 1000개, 1000개, 1000개니까 3000개죠. 33만 원 나누기 수량 3000개 해보면은 단가가 나오죠. 평균, 총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재고하고 매입의 그 금액을 전부 구해요. 금액을.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00원 10만 원하고 또 1000개 곱하기 110원 11만 원하고 1000개 곱하기 120원 12만 원. 요 세 개가 여기 각각의 요게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합계가 이제 33만 원 나오니까 나누기 3000개 하면은 단가가 110원 나오네요. 110원. 자, 평균 단가 110원에다가 재고 수량을 그냥 곱하면 그게 총평균법이죠. 자, 그러면 재고 수량은 얼마예요? 3000개에서 지금 1500개 팔았죠? 그러면 재고가 1500개죠. 그래서 요 110원 총평균 단가에다가 1500개라는 수량을 곱하면 이게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이 되죠. 110원 곱하기 1500개. 16만 5천원 나오는군요. 16만 5천원이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이 맞는 것입니다. 총평균법은 제일 먼저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금액을 전부 구하고 거기서 수량으로 전체 수량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평균 단가가 나와요. 총평균 단가가. 거기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고 재고 수량을 곱하기 하면 재고 금액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판매 수량과 재고 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냐 해도 16만 5천 원, 재고 금액이 얼마냐 해도 16만 5천 원입니다. 수량이 같으니까 총평균법에서는.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동평균법은 매출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 1500개 곱하기
이 두 개의 평균 105원을 곱해야 돼요. 105원. 예. 매출이 일어나는 요 12월 12일 요 시점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평균.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동 평균은 이동하면서 평균을 구한다는 개념인데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구합니다. 매입이 일어나면 또 평균을 구해놓고 매입이 일어나면 평균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동평균법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동평균법은 뜸하게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총평균 방법이라든가 또는 선입선출 방법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자,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가 전부 이런 식으로만 나와가지고 뭐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그 감모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이제 투자 자산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1번 문제 풀어봅시다. 매도 가능 증권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는 거예요. FAT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문제가 유가증권 문제는 거의 FAT 1급은 단기 매매 증권에서만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TAT로 넘어오면 단기 매매 증권도 어쩌다 나오지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주로 질문을 합니다. 자, 1번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5월 7일 날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24년 말 이 주식을 공정가치 주당 1,200원이었으며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9월 30일 날 주당 1,300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네. 자, 24년도에 5월에 취득했고 24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했고 25년도에 처분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갔습니다. 이 거래가 25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아까 제가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그걸 계산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2025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에 영향을 안 주는 자본이지만 처분하는 손익은 당기 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4년 5월에 얼마에 샀느냐 이걸 따져야죠. 네, 1,000원에 샀습니다. 주당 1,000원에 취득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얼마에 처분했느냐 보니까 25년 9월 30일 날 1,300원에 처분했습니다. 최초에 1,000원에 샀고 25년 9월에 1,3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한 주당 300원의 이익을 봤어요. 수량은 100주입니다. 3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 3만 원이죠. 당기 순이익이 3만 원 증가한다. 계산이 가능하죠. 그 밑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다.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는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하죠. 영업에 올랐으면 영업의 수익이요. 떨어졌으면 영업의 손실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다음에 2번은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 다음에 3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된다. 아, 처분손익.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자본입니다만은 처분손익은 그렇지 않죠. 바로 영업의 수익에 또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됩니다. 3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가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단기매매증권 요거 하나만큼은 관련된 수수료가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문제. 347페이지 3번. 간단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 대표.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가요? 이 부장이 자산이 500, 부채가 300, 자본이 200. 예.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자본이 200이죠. 그럼 부채를 어, 포함해서 우리가 부채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예, 상대방 회사에게 지급할 돈은 200만 원 지급하면 되죠. 네, 김 대표가 250을 지급하고 회계를 인수하도록 하세요. 네, 2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250을 지급하시오. 이렇게. 자, 1번.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예, 영업권은 정액법이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경우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있죠.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1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반드시라는 말은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2번 발생한 영업권은 50만 원이다. 맞습니다. 영업권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가한 금액 공정가치로 보면은 200만 원만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원을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 자산이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2번은 맞았죠? 다음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틀렸군요. 예. 자, 영업권이 이제 무형자산이지 않습니까?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예.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은 인정이 안 되고 합병 시에만 인수 합병 시에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장에서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우리가 교환거래 기억나시죠? 예, TAT 2급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면서 교환거래에 대해서 이론 문제가 과거에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교환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에 동종자산으로, 우리가 교환거래라는 것은 동종자산의 교환이냐 이종자산의 교환이냐에 따라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가 달라져죠. 동종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자산의 원가로 봐야 되고, 이종자산의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봐야 돼요. 취득원가로. 자, 그런데 동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종이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게. 자, 그래서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고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자, 질문한 게 딱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하고 있죠. 자,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공한 자산, 예, 주식회사 한공이 제공한 자산이 기계장치인데 이거에 뭘 구해야 돼요? 장부 금액을 구해야죠. 장부 금액을. 장부 금액을 구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면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취득원가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만 원.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6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60만 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제공한 자산에. 그래서 답이 60만 원 4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동종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이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니까 그때는 3번이 답이 됩니다. 50만 원.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교환거래 문제는 딱 11번 스타일로 출제를 합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에 대해서 배웠죠. 자, FH 1급은 다 원가 모형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재평가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토지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자, 토지 재평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단, 재평가 시점에 토지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130입니다. 그랬어요. 자, 장부 금액을 언제나 공정가치로 맞춰주는 게 재평가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토지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토지의 취득원가 30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의 개정가액이 뭐죠? 재평가 잉여금이죠. 여러분, 이런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할 때 가격이 올랐으면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떨어졌으면요. 차변의 재평가 손실 이렇게 분개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론, 이거 추가된 이론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30만 원 자본이 증가해요. 1번은 맞았어요. 2번 자산이 증가합니다. 왜? 차변에 토지가 30만 원이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토지 30만 원, 자산. 그러니까 이 분계를 쓰면 이래요. 예, 이 평가에 대한 분계를 쓰면은 차변에 토지 30만 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이런 분계예요. 이 16번의 분계가 차변에 토지 30만 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이거 거래 후 결합이 차변에 토지니까 자산 증가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자산 증가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자본 계정이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 대변은 자본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번이 맞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3번은 틀렸네요.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거나 비용이 취소돼야 되는데 이건 수익이 아니죠. 그다음에 4번 부채의 변동은 없다. 그렇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사항이 아니다. 자, 17번 비슷하니까요. 17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재평가예요. 자, 취득은 50만 원에 했고요. 25년 1월 1일 날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으로. 그리고 25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7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1년 지나서 잔고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50만 원, 내용연수 5년으로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1년 지나면 나누기 5 하면 1년에 10만 원씩 상각하잖아요. 그러면 잔고금액이 40만 원이에요. 10만 원 상각해 버렸으니까. 자, 40만 원인데 부동산 시세가 좋아져 가지고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가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잔고 금액을 75만 원으로 바꿔야 되죠. 그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관련하여 25년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건물의 감가상각과 재평가 관련해서 자, 감가상각을 하면은 10만 원에 뭐가 발생해요? 감가상각비 발생하죠, 이거. 이거 감가상각비예요. 그 다음에 40만 원을 75만 원으로 재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5만 원에 뭐가 발생해요? 재평가 잉여금 발생하죠. 재평가 잉여금 35만 원. 그리고 건물 대변에는 차변에는 건물 35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당기 순이익 얘기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25만 원 증가한다? 당기 순이익은 10만 원 감소하죠. 감가상각비 때문에. 틀렸죠? 2번 당기 순이익 35만 원 증가한다? 아닙니다. 당기 순이익은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10만 원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3번 기타 포괄손익 25만 원 증가한다. 여기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2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죠. 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18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풀고, 비슷한 건 아닌데요. 요거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요거 FAT 1급은 안 나오지만 TAT 2급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손상차손 인식하는 방법, 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8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자, 토지를 전기 초에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고 전기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자, 순공정가치 이거는 이제 5,500만 원으로 인식이 됐어요. 손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은 뭐냐면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는 기업의 고유한 가치라고 그랬죠. 기업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상 징후가 있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데이터가 두 개가 있다면 어느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느냐? 맥스,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8천만 원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토지라는 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1년 후에 만약에 손상차손이 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따질 필요가 없고 예, 1년 후에 어떤 손상 징후가 있어 가지고 손상 징후가 있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토지의 처분 금액을 알아보니까 순처분 금액이 5,500이 나왔어요. 5,500. 예. 순공정가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처분하고 뭐 여러 가지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뭐 감안해서 순수하게 유입되는 금액 요걸 이제 순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손상차손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8천만 원 마이너스 6천만 원. 단기말 현재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인 전기말. 이건 전기말이군요. 이렇게 그리고 전기말에 그러니까 이걸로 6천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전기말에. 그리고 단기말에 또 평가를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단기말 현재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만 원인 경우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그랬네요. 자, 8,500이 됐어요. 최초의 취득 금액보다 또 토지 가격이 갑자기 더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초의 취득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차손 이때 요 차이만큼 2천만 원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만 환입을 해야 됩니다. 예. 6천만 원에서 8,500이 되었다 하더라도 2,500을 환입할 수는 없어요. 최초의 취득원가 이내에서만 환입이 되니까 환입액은 2천만 원이다. 답은 3번이다. 손상차손 누계액을 제거해 주는 것만 해야 돼요.
최초의 취득원가 8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환입하면 된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추가된 내용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골라서 풀어봤네요. 자, 350페이지 접어두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